지적재산법 1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지적재산법 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세기는) 경제 환경이 변화되어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생산기술이 보편화되고 국경의 보호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전의 기술들은 후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은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적재산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과 관련된 권리이며 실용신안권은 고안, 디자인권은 아름다움, 친미감과 관련되어 있고 상표권은 식별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경우 이전에는 의장권이라고 불렀지만 디자인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 인정권이 있으며 신지적재산권으로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경우의 장점은요, 기술의 독점을 통한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이 개량 특허를 무기로 해서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리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거래를 하기가 곤란하며 바로 유사품들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재산권화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취득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재무 확장이 용이해져 정부의 지원 등을 획득하기가 용이해집니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특허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허는 처음으로 자신이 생각한 것을 발명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발상이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적성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된 것을 말합니다. 실용신안은 비교적 특허에 비해 발상이 쉬운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법상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은 전화기의 모양, 형상, 색채, 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의장이라고 하였으나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한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는 전화기 제조사가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나 마크를 말합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자신의 상품을 타 업자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결합을 말합니다. 그 산업재산의 네 가지 권리로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엔진 제어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등은 특허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미러와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같은 것은 실용신안, 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의 형상, 의자의 형상 등은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며 차의 명칭, 제작사의 명칭은 상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의 요건으로서 절차적 요건은 정당한 발명자의 출원일 것, 출원자의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출원 절차에 적법할 것, 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객체적 요건으로서 특허법상의 발명일 것, 산업상 이용 가능할 것,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 활용과 관련하여 라이센싱, 크로스 라이센싱 및 카르텔, 표준화, 공격적 경영, 재무확장, 방어적 출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어적 출원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통하여 경쟁사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재기 시 대응되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벤처 자본가의 투자 자본을 유치하여 재무 확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라이센싱 및 카르텔 전략에서는 크로스 라이센싱이란 경쟁사 사이에 특허권을 상호 교환하여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제품 개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한 특허 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 기업의 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칼라 잉크젯 프린터 관련 특허 카르텔이 있습니다. 칼라 잉크젯 시장의 상위 5개 업체가 특허 카르텔을 형성하여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HP와 앱손, 캐논, 제록스, 렉스마크 등은 이 5개 회사는 칼라 잉크젯 관련 특허를 7,0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진입을 원하는 후발 업체의 경우 이러한 특허를 피해서 제품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표준화 전략은 경쟁사에게 자기 회사의 특허를 무료 또는 낮은 가격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회사의 특허를 표준화하여 기술적 우위를 지속하려는 전략을 말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제조와 관련하여 소니사는 베타 방식을 취하였고 빅토르사는 VH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베타 방식이 기술적으로 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특허 전략을 사용한 결과 오늘날에는 VH 방식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허에서 발명한 사례를 몇 가지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은 반디라이트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 앞부분 끝에 전구를 달아 어두운 곳에서도 볼펜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발명한 제품으로서 개발 배경은 세아실업의 김동완 사장이 야간에 경찰들이 전등을 따로 들고 필기하는 것을 보고 볼펜 끝에 형광물질을 이용하여 밤에도 밝게 쓸 수 있는 반디라이트를 볼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을 매출을 통해 연간 약 78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명으로서 굽혀지는 빨대가 있습니다. 빨대에 주름을 주어 빨대가 일자로 굽혀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서 개발 배경은 입원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음료수를 주는 게 불편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필그립 같은 경우는 연필을 처음 사용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를 통해 정확한 필기를 할 수 있도록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입니다. 에디슨 젓가락은 2세에서 4세로서 이제 젓가락을 처음 사용한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세로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엄지와 검지, 중지에 고리를 두어 그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허 분쟁과 관련한 사례로서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사례가 있습니다. 폴라로이드와 코닥사는 각자 독자적으로 즉석 카메라와 필름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습니다. 폴라로이드의 특허 출원이 코닥에 비해 몇 개월 앞서서 폴라로이드는 코닥을 픽으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폴라로이드의 승소로 인해 코닥은 9억 2,5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해 주었고 15억 달러에 투자한 공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7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결과적으로 즉석 카메라 분야에서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폴라로이드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에 의해 2000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한 분쟁에서 역사적 사례로서 유명한 사례로서 에디슨과 테슬라 이 사례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에디슨 전기회사의 직원이었으나 그 직류발전기 에디슨이 발명한 직류발전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테슬라는 교류발전 방식을 취하게 되고 초기에 5만 달러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에디슨으로 인해 테슬라는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8년 미국 전기공학자 학회에서 교류전류에 대한 모타를 선보이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에 대한 특허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전력 시스템 분석 표준과 관련하여 에디슨의 직류를 할 것인가, 테슬라의 교류를 할 것인가 관련해서 한창 다툼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교류 전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기와 관련된 전기 방식과 관련된 특허 분쟁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또 애플과 삼성 사이 디자인 특허 분쟁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년 동안 이어졌었던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관련 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에서 진행된 재판들은 다 합의가 됐었고 남은 미국 연방지법에 제기된 소송도 이번에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조건은 다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균 외신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싸고 지난 7년간 벌여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를 인용해 소식을 전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분쟁이 타결됐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을 디자인 특허 침해로 고소했고 이듬해 1심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9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 9,9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배상액이 5억 4,800만 달러로 줄었지만 삼성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파기환송을 받아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디자인 분쟁과 관련한 삼성과 애플 사이의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것들이 있고요. 특허 출원 절차로서의 이 심사 절차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특허법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특허법원에서 결정을 거치고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현행 실용신안 제도는 심사 후 등록 제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 특성에 특유한 제도로서의 유사 디자인 제도, 환벌 물품 디자인 제도, 비밀 디자인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각각의 관련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1주차 두 번째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